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실체 없는 의혹 제기 대신에 근거를 제시하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관련 내용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여야가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당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진실인지, 어디까지 의혹 제기인 것인지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장조차 지금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에는 좀 차분하게 이 사건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예를 들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내부자가 만들었다가 폐기했다고 하는 문건이 그대로 보도가 되고 거기에 이름이 거론돼 있던 사람들이 마치 관련이 다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혹 제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우리 속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범의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것이냐. 그러니까 투자 사기를 지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사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방패막이를 삼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투자 사기에 어떤 유명인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거나 이렇게 했다면 자신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훨씬 더 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뭔가에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뒷돈을 주고 뭘 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목적은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기가 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에 이제 수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종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근거나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참고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이번 사건을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 한 세 가지 특징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 첫 번째가 각각 사건에 청와대 행정관들이 연루가 돼 있어요. 라임 사건은 이제 금융감독에서 파견된 직원이고 또 옵티머스 사건은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 있던 직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정관계 로비를 했습니다라고 자발적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제때 보고를 안 했고 또 상부에 보고를 안 하면서 청탁 증언들이 이런 것들이 조서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이게 공통점 세 가지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는 이 피해 규모가 2조 원대, 두 사건 합치면 2조 원입니다. 게다가 5천 명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제 여기에 나왔던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사실상 이게 가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리스트는 모르겠지만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제가 보기에 특검은 제가 보기엔 조금 좀 전략적 주장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검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또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왜 이 사건이 3개월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을까? 왜 막판에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팀 보강을 윤석열 총장이 요청했을까? 이런 점들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막판에 이렇게 불거진 건 국민 여론이 결국 이렇게 법정 증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움직이니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는 22일 날 대검찰청 국감이 좀 주목돼요. 왜냐하면 이날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수사 의지라든가 수사 진척 과정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저는 진실규명에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도 아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긋는 거는 조금 국민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전히 국회 내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공방이 거센 상황입니다. 오늘 들어온 내용을 중에서 보면 심판과 선수가 한 편인데 누가 믿겠느냐. 특검을 조속하게 진행을 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최 평론가께서는 특검은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수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김 평론가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현실성도 사실은 없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특검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권력형 뭐 비리에 가깝다거나 그만큼의 어떤 정황 증거가 충분히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서고 검찰이 수사하기에는 뭔가 중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국 사태 때 교훈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했던 데가 바로 사모펀드였습니다. 이번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모펀드 투자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규제를 오히려 해제해 줬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감독기관이 개입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사모펀드 나왔을 때 사모펀드 투자한 금액이 뭐 실소유주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권력형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뇌물이다. 뭐 무슨 가로등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가로등을 뭐 수주를 했다. 별의별 의혹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그 투자도 아니고 대여라고 돈 빌려준 줬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동생 웅동학원에서 있었던 비리 엄청나게 많은 비리 있다고 했습니다. 뭐 부인한테 돈 빼돌렸고부터 시작해서 위장이원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요. 실제로 확인이 된 거는 교직원 채용할 때 그때 개입했다고 하는 거 하나밖에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 의혹 제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막 쏟아내면서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모펀드를 하고 이 정도 금액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또 그걸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정치권을 뒷배로 두고 뭔가를 일을 추진할 때 얼마나 유리한지 본인들이 잘 알고 그걸 또 과시하는 그런 욕구들이나 욕망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로비로 이어지지 않았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지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사안들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일부는 지금 뭐 문건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이거는 좀 사실과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리로 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실체를 좀 파악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사실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사모펀드의 성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익을 남기고자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어떤 자본의 속성이니까 뭐 그런 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모집해가지고 불안전 판매를 하고 부실 운영했고 부실을 은폐하는데 유력자들이 개입했느냐.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방해해서 실제로 이 피해가 온전한 5천 명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돌아가겠느냐를 수사하는 게 이 사건의 쟁점이거든요. 전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라든가 방향 이런 것들이 6월 초에 이 사건이 진행됐을 때 섰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의 중앙지검이 대검에 수사 인력을 요청하고 보강 수사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공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중앙지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놨을 때 얼마나 또 믿겠냐. 그러니까 선수와 심판이 한편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친정부 성향으로 이른바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쩌면 3개월 동안 수사해 왔는데 보강 수사를 할 정도로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검이 지휘하는 윤 총장 직할에 저는 특검을 가지고 수사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는 게 국민들도 납득하기 쉽고 정치권도 양쪽 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받겠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장외에서 이걸 둘러싸고 지금 여당은 가짜뉴스다. 카더라 통신이다라고 방어막을 치고 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막 그냥 특검을 가자 이렇게 정치 공세하는 거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저는 외면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당이 좀 이건 양보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윤 총장이 결단을 하든 네. 이 지검장 설득을 하든 대검 직할에 저는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다시 처음부터 조사하는 게 맞다. 그게 국민적 의혹과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저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특검까지는 아니지만 특별수사본부의 그렇죠. 구성은 예. 필요하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사건 얘기 나올 때마다요. 언제부턴가 검찰에 자꾸 갈라치기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윤석열 지검장하고 윤석열 예. 검찰총장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말이죠. 뭐 사건 수사할 때마다 이성윤 지검장이 생각하는 검찰의 모습과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각하는 검찰의 모습이 다를 거라고 자꾸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수사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특수부 검사들이 요즘 많이, 그러니까 특수부 자체가 좀 많이 힘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문제도 역시 또 마찬가지지만 이번 사건도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게 사모펀드가 페이퍼 컴퍼니 세운 것만 해도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어떻게 투자금이 흘러갔는지 그림 그린 거 보니까 과거 롯데그룹이 그 새카맣게 서로 간에 소유구조 만들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연상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사건을 실체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사는 애초부터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검사들 좀 더 보충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윤석열 지검장이 더 그러면 해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6명인가 더 뭐 투입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보강해서 정치권과 관련돼 있는 의혹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들춰보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혹 제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은 이제 또 못 믿겠으니 이 정부 사람이니까 검찰총장 밑에 둬가지고 또 수사를 하면은 그러면 또 공정합니까? 거꾸로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또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또 이 정부가.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만 예. 드릴게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검찰을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게 남부지검산하에 있었던 증권합동수사 범죄단 이게 해체되면서 전문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중앙지검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조사부에 배당을 했잖아요. 일반 고소사건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처음부터 이게 실타래가 잘못 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커진 이상 국민적 관점 차원에서 총장이 직접 수사해서 내놓는 것도 좀 방법이겠다.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게 가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적 공론을 오히려 좀 낭비하지 않는 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직접 수사권 폐지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직접 수사 부서들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조정이 되고 기능들이 조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그러면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수사기구들을 어떻게 앞으로 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인력들을 검사들을 어떻게 육성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도 검토해볼 부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인데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 평론가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종전선언을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해서 이게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점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물론 피살된 공무원 뭐 사건들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알고 또 문 대통령이 어제 그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한테 직접 또 서한도 보냈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사건에 만약에 묶여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면 또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그게 풀려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끊임없이 사실은 남북 간에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해 왔었잖아요. 왔었는데 북미 회담이 결국 결렬이 되면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북측의 내부 사정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모습까지 북측에서 보여줬거든요. 예. 또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해 나가야 되는 그 길을 그냥 앞에 돌뿌리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면은 그 앞으로 길을 내딛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플랜을 짜야 되는 상황인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플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북미 협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종전선언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문제까지 연결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선언으로서 당신들을 우리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점들을 약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새롭게 출구를 만들어 가거나
비핵화의 입구를 뚫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도 뭐 열병식 할 때 그때 이제 밝힌 바가 있잖아요. 우리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친서까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포석을 하나하나씩 던져나가는 것을 그 포석을 당장 답의 측면으로 이해하고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단견이자 너무 과도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김평론가 말씀대로 이제 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다고 이 시국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엔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정치적인 선언이라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사실상의 종전, 그게 법적 종전을 앞에 둔 일종의 평화협정 같은 정치적 레토릭이지 이게 아무런 구속력을 갖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이 종전선언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간에 있었고 지난 2018년 처음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소도 다 해체하고 다 이렇게 그 9.19 군사 남북 합의서도 개최했는데 그러나 달라진 건 사실상 없잖아요. 저는 이 점에서 얘기하는 게 종전선언이란 말은 평화 물꼬를 트기한 초기에는 굉장히 동력으로서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이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종전선언이 개입할 여지는 굉장히 작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저는 필요한 게 종전선언을 했다고 지금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2주간 연속으로 대통령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대선 때문에 반응할 여유가 없고 북한은 당 창건절 때 ICBM 새롭게 등장한 걸 보이면서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는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선언을 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종전선언은 그럼 어디에서 길이를 잃고 헤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2018년 때 종전선언 할 때 제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 국민 지지율이 90%가 넘었어요. 맞다. 지금 종전선언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50%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적 동력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반응하고 미국도 동의할 수 있는 이 철저한 이 시점에 계산된 시점에 고도로 전략적 차원에서의 종전선언의 힘을 받는 거지 지금 아무런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사실상 난망인 상태 양국가 미국과 북한이 다들 자기가 관망 상태에 들어간 이 시점에서의 종전선언이 과연 저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북미협상 진행하면서 이게 다 꼬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꼬여서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좀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지에 대한 고민들이 그동안에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전에 계속 협상을 해왔던 방식은 탑다운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샷으로 한꺼번에 서로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더 이상 통용되지가 않잖아요. 그런 협상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방식,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데 새롭게 판을 짜는 방식, 당사자들이 동의하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의 그 시작이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전에 종전선언 했던 거하고는 이번에 종전선언 선언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상호 불가침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수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전쟁의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꼬여있는 상황을 풀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서 종전선언 시도는 적절하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는 국민의 동의 그리고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합의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도 얘기한 거예요. 제가. 현실성으로 맞지 않은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 취임하고 나서 여야 대표들을 예방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정책 행보를 좀 부지런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정의당이 사실 민주당 이중대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도 많이 하락한 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대표가 취임이 되면서 어떤 모습의 변화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의당 이중대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미래통합당 시절에 통합당이 계속 공격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패스트트랙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정의당을 억지로 끼워넣는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이건
그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어떤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사실 선의의 경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뭐 선거에 있어서 야권 연대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진보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민주당을 좀 견인하는 역할도 해왔고요. 또 민주당도 사실은 뭐 한국의 어떤 그 진보 세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정의당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이라고 하는 존재를 민주당은 그냥 무시하고 가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앞에서 선도적으로 정의당이 나갈 때 민주당은 좀 더 대중정당으로서의 어떤 성격들을 가져나가면서 진보적 아젠다를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정의당이 저는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모습보다는 정의당 그 자체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자꾸 없어졌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 사망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있는 그 두 세대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세대를 키워나지 못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거나 새로운 진보적 아젠다를 통해서 정치를 좀 끌고 나가는 역할들을 어느 순간부터 못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대중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일부 타협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정의당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정의당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선명한 모습들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특히 젊은 층한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다 마찬가지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을 그 지지층으로 좀 두텁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낙태죄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찬반 논란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의당이 좀 더 선명하게 정책들을 내걸고 나가면서 민주당이 결정하기 어렵더라도 정의당을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선의의 경쟁이 좀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김종철 대표의 당선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상 원외고 소수파거든요. 그런데 다수파이고 이제 현역 의원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의 구성원들이 우리 진보의 정체성 강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동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김종철 대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죠. 당의 정체성 강화라는 그것과 당의 대중적 정당으로서 입지 강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참 병립하기 어려운 좀 일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제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사실 그동안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민들은 그럼 정의당은 무슨 아젠다를 던지나 이렇게 한번 보기만 했던 것으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는 것들은 저는 이제 정의당이 김평론가 지적하셨듯이 정체성 강화가 우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낙태법 이런 것들을 먼저 예방하면서 던진 것이 우리는 이렇게 선명한 길을 갈 테니 당신들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한 메시지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정의당이 이런 힘들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추진 선거법 했다가 결국은 6석의 피해를 본 것도 정의당이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 선택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저는 사심 없는 진보 정치의 실현. 그다음에 이 김종철 대표가 어쨌든 권영길 당 대표의 이제 비서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초심으로서 돌아가면서 그때 과연 어떻게 20석까지 우리가 바라볼 정도로 정의당이 국민적 소구력을 가졌던가. 저는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대표를 수행을 해야 그나마 이제 이 21대 국회에서 이 정의당의 입지가 정치권에서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조금 이르게 보궐선거 경선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준비 과정부터 다소 좀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석 이후에도 지지율 하락세는 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연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리더십 문제 거론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그 선대위 형태에 준하는 기구를 띄운다고 해서 굉장히 준비를 빨리 하는구나. 내년 재보궐선거를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좀 한편으로 했거든요. 잘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벌써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영남권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간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게 이 징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내에서 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거나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지지가 두터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의원들이 실감을 해야
김종인표 개혁 정책들이 힘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당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내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기반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영남 TK 쪽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당내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한 그 비대위원장이 뭔가 당을 이렇게 힘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안에 내부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그 내부적 동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모든 게 지지율로 수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김종인이 끌고 나가면 되더라 이런 이제 확신이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자꾸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지율이란 수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뭔가 탄력을 받아서 가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끊임없이 지금 노출된 이 분열이나 갈등의 양상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후보를 내는 문제까지 가게 될 경우는 아마 더 파열음이 커지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보여지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잘 봉합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서로 좀 일부 타협하더라도 타협해 나가면서 당을 다시 한번 추스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렇게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네, 뭐 저 지적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정책 이슈는 주도해서 탄력을 받고 또 중도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이른바 이 보궐선거라든가 당의 어떤 정치적 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탄력을 못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30%대 지지권까지 한 달 전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예. 박스권을 형성하고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조금 빠지는 추세를 예. 보이고 있으니까 이 지지율 김종인 대표가 추동했던 지지율이 빠지니까 우리가 이 사람 정말 믿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김종인 대표가 결단해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은 정당의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통해 일체감을 보는 거거든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이 지지권이 박스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김종인 대표는 지금 뭐냐면 사람들을 다시 당으로 끌어들여서 역동성을 보여주면서 내가 마이크를 독점하고 내가 미디어의 노출을 독점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당이 살아있고 우린 이러이러한 인재들이 여기서 끝까지 우리가 뭐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하든 무슨 방식으로 하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야당이 여당 같은 얘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야당은 결국 역동성이 가장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 지금 혼란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때는 좀 전략적 판단을 다시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인물에 대해서는 내부이든 외부이든 상관없이 문호 개방해야죠. 열어놓고. 그렇죠. 예. 뭐 안철수 대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사람은 이미 끝났다. 이런 식의 얘기해서는 그러면 이 당에 김종인 대표 눈에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사람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